수만 년 전에 빙하기의 일본은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였는데요. 기원전 1만 년경이 되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대륙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섬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때 일본에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현재의 일본을 구성하는 그런 일본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00에서 5000년 사이가 되니까 일본에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바닷물이 차올라서 그 물고기나 조개잡이가 쉬워지고, 그렇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토기들이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그 새끼줄 무늬의 토기를 조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 시기를 조몬시대라고, 조몬문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일본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규슈부터 벼농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힘을 합쳐서 땅을 개간하고 기물 매기 위해서 사람들이 협동하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감독하는 족장도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족장이 남는 곡식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게 되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나라, 다시 말해서 군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를 우리가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시대 구분으로는 청동기 철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야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쿄의 야요이 마을에서 조문토기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운 양질의 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각각의 부족들이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면서 발전하였고, 기원전 1세기경에 이르면 서일본 지역에 100여 개의 독립국가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이들을 외라고 불렀습니다. 3세기경에 여러 소국들이 전쟁을 펼쳤고, 그 전쟁에서 통합과 몰락의 과정을 거쳐서 30개국이 남았는데, 그들이 히미코 여왕을 맹주로 하는 연맹왕국 야마타이를 세웠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야마타이 왕국의 위치는 간사이나 규슈 지방일 것으로 추측하는데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야마타이국은 중국 위나라의 조공을 바쳐서 친위 외왕이라는 금인 인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사절을 파견함으로써 책봉을 받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 우위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후 4세기가 되면 중앙정치 조직을 가진 야마토 정권이라는 국가가 야마토 지역, 현재의 나라현입니다. 현재의 나라현 지역에 최초로 출현하게 됩니다. 야마토 정권은 오키미를 중심으로 유력 호족들이 뭉친 연합국가인데요. 야마토 정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쇼토쿠 태자와 중앙 집권을 위해서 시행된 다이카 개신, 진신의 난, 다이오 율령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6세기 후반에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특히 일본의 불교를 융성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죠. 다이카 개신은 646년에 나카노의 황자가 실세였던 소가씨를 제거하여 권력을 잡고 모든 토지와 백성은 덴노가 지배함을 선포함으로써 중앙 집권의 토대를 닦은 개혁 정치를 말합니다. 진신의 난은 671년에 덴지 덴노가 사망한 후 후계를 둘러싸고 덴지 덴노의 아들과 동생이 대결을 펼쳐서 동생 오하마가 승리하면서 673년 오하마가 덴무덴노로 즉위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야마토 정권의 귀족 대부분은 몰락했고 일본은 훨씬 강력해진 덴노 중심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외라는 국호가 일본으로 바뀌게 되죠. 아울러 덴무덴노의 손자 몬무덴노 시기에 이르면 다이오 율령이 완성되면서 덴노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제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진신의 난 이후에 덴노는 수도를 아스카로 환도하였었는데요.
아스카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발전이 힘들었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됐고, 그렇게 701년 지금의 나라현 지역에 당나라의 수도를 본따서 헤이조쿄라는 수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헤이조쿄는 수도를 다시 옮기게 되는 794년까지, 그러니까 9세기 말까지 약 80년간 일본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국가의 부와 권력이 모두 모이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황실과 귀족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면서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 문화가 국가의 보호 아래 한층 더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원과 불상을 많이 지어야 했고, 건축에 따른 세부담이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794년에 간무덴도가 수도를 다시 한번 현재의 교토 지역인 평안경 지역으로 옮기는데, 그게 바로 헤이안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7세기에 한반도가 통일되고 외세 침략의 위험성이 차츰 줄어들자 덴노의 영향력은 점차 줄고 귀족의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귀족은 더욱더 넓은 사유지, 즉 장원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앙 집권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게다가 9세기 말이 되면 견당사를 폐지해서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견당사, 당나라를 보러 간다는 의미죠. 한편 귀족들은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의 힘을 이용하려 하였는데, 농민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호족에게 가담하면서 대규모의 전투 집단인 무사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사 집단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강력한 세력이 되었고, 그들이 귀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드디어 무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헤이안 시대 말기인 12세기 후반이 되면 왕권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자신의 목숨과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하고 호족을 따르는 무사 계급이 새롭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사는 일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급인데요. 무사는 대략 10세기부터 19세기 메이지 유신까지 존재한 일본의 신분계층 중에 하나로 단순히 칼잡이가 아니라 문무를 겸비해서 나랏일을 하는 조선의 양반과 같은 그런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사는 평민이 무사에게 무례를 범하면, 그러니까 예의 없이 대하면 평민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이 있었고,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닐 수도 있었고, 성을 가질 수도 있었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엄격한 생활 규범이 있었는데, 사치를 범해서는 안 되고 주군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는 특히 복수나 자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 명예도 에도 막부 이후에는 평화가 지속되면서 점차 희미해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당시의 무사는 구성원 대부분이 농민이면서 우두머리만 황족이거나 귀족인 무장 집단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집단이 바로 미나모토 가문과 다이라 가문입니다. 그 중에서 다이라 가문의 기요모리라는 인물이 먼저 1167년에 최고 관직인 다이조 다이진 태정 대신에 올라서 국가 권력을 먼저 장악했고, 20년 후에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가 가마쿠라라는 곳에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요모리에 대항하게 되는데, 이 둘 간의 전쟁에서 요리토모가 승리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이 맞붙은 전쟁을 겐페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요리토모가 세이타이 쇼군, 정의대장군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짧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쇼군을 원래는 정의대장군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가마쿠라 막부가 덴노 조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덴노 귀족들은 여전히 그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신들의 장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쇼군도 영지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이 시기 일본은 덴노 조정이 서일본을, 막부가 동일본을 지배하는 이중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체제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덴노 조정이 틈만 나면은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제3대 쇼군이 죽은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조큐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오히려 막부가 승리하게 되면서 막부가 비로소 전국적으로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두 차례 있었던 몽골의 침략입니다. 1차 침략은 1274년에, 2차 침략은 1281년에 있었는데 둘 다 모두 실패하게 되죠. 1274년에 쿠빌라이가 원나라 군대 15,000, 고려군 8,000명으로 구성된 원정군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태풍이 불어서 배가 모두 파손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원정군이 몽땅 다 익사하게 되면서 일본의 1차 원정이 실패로 끝나고 그 이후에 1279년 몽골이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일본이 다시 한번 그 몽골의 타겟이 되고 1281년에 이번에는 무려 14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지만 이번에도 태풍으로 대부분의 원정군이 사망하면서 일본 원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막부를 도와서 그 참전한 무사들은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서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만 했는데 원나라와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리품이 없었습니다.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막부는 군인들에게 줄 어떤 토지나 보상금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전쟁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지 못한 무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부와 무사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틈을 타서 고다이고 덴노가 세력을 모았는데 이때 막부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점차 덴노의 편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유력했던 고케닌, 그러니까 가마쿠라 시대의 쇼군 밑에 있었던 무사를 고케닌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케닌 중에서 막부에 대한 반란 진압으로 파견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인물이 오히려 막부를 배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덴노 편에 가담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가마쿠라 막부를 무찔렀지만 무사들에게는 이번에도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덴노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인데 이때 이를 이용해서 무사들을 결집했던 인물이 바로 아시카가 다카우지였고 그 이유도 역시 확실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36년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다이고 덴노를 밀어내고 고묘 덴노를 세우면서 그로부터 본인이 쇼군의 자리를 얻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무로마치 막부가 어디에서? 도쿄에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다이고 덴노는 도망쳐서 요시노도 나라 편에 들어가 있는 지명입니다. 교토가 북쪽에 있고 이 요시노가 그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로마치 막부가 북조가 되고요. 요시노가 남조가 됩니다. 요시노에 세워진 고다이고 덴노의 조정을 남조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토에 세워진 고묘 덴노의 정권을 무로마치 막부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남북조 시대는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 해당하는데 1392년에 다카우지의 손자이자 제3대 쇼군인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할 때까지 약 반세기 정도 1392년이니까요. 1336년부터 약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게 됩니다. 이 남북조 시기에 기억해 둘 만한 점은 60년간의 혼란을 틈타서 슈고 다이묘들이 점차 지방의 감시자라는 제한적인 역할을 벗어던지고 장원을 잠식하면서 무사들을 거느리는 영주 세력으로 변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슈고 다이묘를 분석해보면 슈고라는 말은 그냥 지방에 있는 행정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묘는 크다, 그리고 사람, 큰 사람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휴고 다이묘는 무사 신분으로 있던 지방 행정관이 지방관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대토지를 소유한 영주로까지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이상 그 막부가 중앙 집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대토지를 가진 영주가 생기니까 중앙 집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 분권이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동생인 요시미에게 쇼군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부인이 아들을 낳아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요시마사의 동생을 지지하는 동군 16만 명과 아들을 지지하는 서군 9만 명이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온인의 난 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온인의 난이 교토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11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쇼군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막부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앙 집권이 무너지니까 반대로 슈고다이묘 등 지방에 할거하고 있던 세력은 점차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슈고다이묘가 중앙 권력에서 독립해서 독자적인 토지와 농민을 가진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들을 바로 센코쿠 다이묘라고 합니다. 전국 대명이 되겠죠. 그래서 센코쿠 다이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펼쳐진 시대가 바로 센코쿠 시대, 즉 전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1543년 8월에 마카오를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로 가던 중국배 한 척이 규슈 남단의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표착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포르투갈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철로 만든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섬의 영주가 그들로부터 조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주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조총을 만드는 기술도 배우게 하였죠. 아울러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오다 노부나가가 재빠르게 조총을 받아들인 후에 조총 부대를 3열로 배치하고 사격하는 전술을 택하면서 최강의 부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오다 노부나가가 1575년에 일본의 대회전이라고 부르는 나가시노 전투에서 당시 최강의 기마부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다케다 가츠요리의 부대를 물리치면서 전국 통일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1582년 6월에 교토의 혼노지라는 곳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하룻밤을 머무르다가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부하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결국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전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실력자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사후에 참전하는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1585년에는 시코쿠, 1587년에는 규슈 지역을 항복시키고 1590년에 간토 지역과 도호쿠 지역까지 평정하면서 결국 전국 통일을 1590년에 달성하게 됩니다. 통일한 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토지조사로서 복잡했던 수치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토지마다 등급을 매기고 수확량을 수치화하면서 개별 다이묘들의 세력을 가늠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했었던 조치들이었죠. 그 아울러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히데요시가 신분제를 고정시켰다라는 점인데요. 일본의 당시 신분제를 무사신분과 농민, 그리고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으로 고정시켜서 계급 간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지난 막부 시절에 농민들이 그 혼란했던 시기를 틈타서 무사계급으로 이동했던 그런 신분의 폐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었죠. 무사계급으로 이동해서 이 무사계급이 결국에는 다이묘까지 발생시켜버렸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신분제를 고정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19세기, 20세기만 하더라도 수차례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낸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그런 경험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나라이죠. 그 이유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신분에 한계를 두는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라는 대혼란을 정리한 후에 종국적으로 통일된 힘을, 왜냐하면 이 전국시대라는 대혼란기에 모든 무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유지됐는데, 통일되면 거꾸로 무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일된 힘을 하나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조선을 침략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1592년 4월 13일 새벽에 일본군이 부산을 점령한 후에 곧바로 수도 한성으로 올라와서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선의 왕이 선조였는데, 선조는 의주로, 북한 쪽에 있는 의주로 누구보다 빠르게 피난하게 되죠. 그러면서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선조를 추격해서 명나라까지 정복할 심산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이순신 장군에게 패퇴하면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원군을 파견하고 전쟁이 교착 상태로 머물게 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서 2인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에서 세력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히데요시가 죽자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찍이 히데요시에 의해서 에도로 쫓겨나다시피 한 인물이었는데, 그곳에서 묵묵히 세력을 키우면서 조선 침략에 참여하지도 않아서 세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권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600년에 마침내 세키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에 도요토미 가문을 이끌고 있었던 이시다 미스나리 부대를 맞아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동군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에도가 이제 도쿄가 동쪽에 있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 그리고 이시다 미스나리의 서군이었었는데, 이 서군의 중심 세력 중에 한 명이 이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배신을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합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서군이 무너지고 동군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에 에도에서 1603년에 막부를 세우고 본인이 정의대장군, 쇼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까지 약 200 몇십 년간, 약 300년간 에도 막부가 계속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14년에 드디어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머무르고 있는 오사카 성마저 점령하게 되면서 에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덴노가 머무르고 있던 교토는 허울뿐인 수도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에도 막부는 막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묘를 심판, 후다이, 도자마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통치하였습니다. 심판 다이묘는 이 도쿠가와 가문의 친족들로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 주요 지역과 거점을 다스린 다이묘라고 할 수 있고요. 후다이 다이묘는 세키가라 전투 이전부터, 원래부터 이에야스를 따르던 가신들로 수도권, 에도 주변을, 주요 지역을 맡았던 그런 다이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자마 다이묘는 세키가라 전투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합류한 다이묘로 비교적 수도에서 떨어진 변두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다이묘가 전국적으로 약 250여 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이묘들이 영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률도 만들고 조세도 걷고 재판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지 내에서 작은 쇼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쇼군이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응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봉건제와 그 서양의 봉건제와도 비슷한 그런 형식을 띤 정치 체제였습니다. 물론 다이묘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막부를 벌일 수 있는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이 근대화할 때 그 에도 막부에 반란을 일으켰던 조시번과 사스마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막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체제를 소개해 드리면 1635년부터 시행된 산킹고타이 제도입니다. 이 산킹고타이 제도는 원래 1615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사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미 공표해서 시행하던 법이었는데 그 법을 그 손자인 제3대 쇼군 이에미스가 개정하면서 지방의 다이묘들을 경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에도, 수도인 에도로 불러들여서 강제로 머물게 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이묘의 부인과 자식들은 에도에다가 계속 묶어놓고 거기에만 살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상킹고타이는 다이묘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아놓고 다이묘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켜서 에도, 즉 도쿄의 모든 권리를 집중시키려는 중앙 집권의 일환으로서 사용된 것이 산킨고타이 제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당연히 번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막부는 그 부작용은 무시하고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에도 막부의 외교를 살펴보면 먼저 막부는 조선과 1609년에 기유약조를 맺고 기존에 서로 교류하지 않았던 것을 풀고 무역을 정상화하면서 조선은 이후에 새로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막부의 요청으로 1636년부터 1811년까지 약 9차례 조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유럽과 관련해서는 1641년부터 기독교 포교회,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덜했던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에서 무역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문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이제 난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난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중국이나 조선보다 빠르게 그 유럽의 어떤 국제 정세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도 막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에도 막부는 존인의 시대, 즉 상인의 시대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럽에서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적에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신흥 상인 계층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무사의 계급은 가라앉게 되고 새롭게 존인이라고 하는 상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돈을 많이 벌면서 부를 쌓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근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막부 초기에는 모든 가치를 쌀로 환산하는 경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금화, 은화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고 여유 생산량이 생기면서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그리고 큰 돈을 벌게 된 존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존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자연히 신분 상승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일본은 당시 이제 에도 막부는 엄격한 신분제 하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 상승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가부키와 우키요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부키는 그 관중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존인의 신분적 한계를 달래고 상류층을 풍자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우키요에는 목판에 찍어낸 풍속화로 역시 돈이 많았던 존인들이 만들어서 유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부를 거치면서 존인들은 비록 신분 상승은 제한되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서 부자가 된 것인데 정작 상류층인 부사계급은 영지나 복록만 있고 농업이나 상업에는 종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백성들에게 세금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도 초래하고 오히려 상인들보다 신분이 높은 무사 자체들도 반발을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란이 일어나면 에도 막부는 그 반란을 진압하고 진압했으니까 자신들의 안 좋았던 점을 개혁하는 그런 반란, 진압, 개혁, 반란, 진압, 개혁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에도 막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세 가지 개혁을 교후개혁
간사이 개혁, 덴포 개혁 이 세 가지 개혁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 교호 개혁은 18세기 초반에 제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쇼군 권력의 부활과 재정 재건을 목표로 했던 개혁입니다. 그래서 교호 개혁은 막부를 더욱 강력한 행정 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만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사치풍조나 통제를 받고 있던 농민과 도시민들의 불만을 없애는 그런 개혁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던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8세기 초에 있었던 그런 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사이 개혁은 18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개혁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물가 조정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을 꾀했던 개혁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세기 전반을 통해서는 덴포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덴포 개혁은 검양령이라고 해서 이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귀농을 하라는 거지. 귀농령으로 해서 농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측면이 있었던 개혁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면서 결국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 3대 개혁은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그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 설명으로 이 교우 개혁과 간사의 개혁, 덴포 개혁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스티스 채널에서 에도막부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18세기 말부터 일본 해안에 외국선의 출몰이 더욱 빈번해지자 에도막부는 1825년에 연안에 접근한 중국 이외의 모든 선박을 무조건 격퇴하라는 이국선 격퇴령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1837년 미국 상선 모리스노가 우라가항의 내항에서 통상을 요구했을 때 이국선 격퇴령에 의한 포격으로 격퇴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곧장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고, 막부는 이국선 격퇴령을 곧장 철회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인 식수와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53년이 되자 드디어 우라가항에 4척의 검은 흑선, 구로훈해라고 불렸던 그 흑선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페리제독으로 우리에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제독은 우호 통상과 석탄, 식료품 제공, 난파선 보호 등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일본은 곧장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페리가 이듬해 1월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실제로 약속한 대로 이듬해 1월에 군함과 함께 페리가 돌아왔고, 결국에 일본은 굴복해서 시모다항과 하코다테항을 개방해서 미국 선박의 기항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는 내용의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금방 그 서양 열강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이나 러시아, 네덜란드가 속속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열강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일 화친 조약 체결 4년 후인 1858년에 미국의 추가 통상 요구로 인해서 기존의 미일 화친 조약보다 업그레이드된 조약이 바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1858년.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는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고베, 하코다테 등을 개항하고 관세권, 치외법권, 최애국 대우 등 여러 가지 특권도 담기면서 일본이 점차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간 것이죠. 그런데 1862년에 사스바본에서 일본인들이 영국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과 에도막부 사이에 사스에이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당연히 영국이 이겼겠죠.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사스마번이 서양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조슈번에서도 1863년에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상선을 포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모노세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도 조슈번이 지기 때문에 역시 사스마번과 비슷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이 서양 무기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두 번이 사초 동맹이라는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막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성장하니까 1866년에 드디어 막부가 이 두 번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슈번을 먼저 공격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조슈번이었기 때문에 막부가 패배하면서 거꾸로 조정은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무사들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1867년에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이었던 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조정 대신들과 다이묘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쇼군 자리를 내놓고 권력을 덴노에게 넘기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바로 타이세이 호칸, 우리나라 말로 대정봉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만족하지 못한 두 번이 12월에 아예 그 쿠데타를 발생시켜서 막부를 폐지해버리고 왕정복고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에도의 이름도 도쿄로 바꿔버리면서, 이쪽은 안 보이네요.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꿔버리면서 260여 년 정도 지속되어 온 에도 막부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1867년 12월 왕정복고가 선언되고 새롭게 덴노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신정부는 우선 막부가 서양 열강과 맺은 조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서양 열강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중앙 집권을 완성해서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비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한세이 호칸, 판적봉안 조치를 통해서 모든 토지를 덴노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안치켄, 즉 패번치언을 통해서 세금을 번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고 군인들이 징수할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밖에도 징병제를 실시해서 남자에게는 군대의 의무를 부과하고 태양력을 채택하고 하루를 24시간으로 일주일을 7시간으로 하는 전국 공통의 시간도 만들었고, 도쿄와 요코하마의 철도를 개설하고 회사와 공장을 설립하면서 서구식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를 차근차근히 세워나갔습니다. 아울러서 메이지 유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인데요. 신정부는 병역 납세와 함께 교육을 국민의 3대 의무로 규정해서 1872년에 소학교와 중학교로 이어지는 근대 학제를 발표했고, 1877년에는 고등교육기관인 도쿄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된 개혁은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무사층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게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징병제 등은 농민들의 부담을 당연히 가중시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농민 반란 또한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반발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 급작스런 그런 개혁의 한계였던 것이죠. 따라서 마침내 무사들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정부는 신식 무기와 전술로 무장했기 때문에 사이고 다카모리 부대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세인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결하면서 세인한 전쟁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정부에 맞섰던 무사들의 반란이 차근차근 진압되었고, 군사적으로 볼 때 이제 메이지 유신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군사적 반란 이외에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이 일본인들에게 천부인권과 자유주의 이론 등 이른바 서양식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가르쳐버렸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사층이나 농민층의 저항과는 한 차원 높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권 운동이 점차 사회 각층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신정부는 결국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도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1889년에 일본 제국 헌법을 발표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메이지 헌법은 덴노가 국군 통수권, 그리고 전쟁 개시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회 해산
의회 해산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덴노의 신성 불가침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전제주의적 헌법이었다 라는 게 그 한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감독권 등 당시의 아시아 국가들이 전혀 하지 못했던 서구식 제도 개혁을 최초로 이루어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아시아에서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국회를 가지고 있고 헌법을 제정한 입헌국가라는 우월감을 심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우월감이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청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하면서 한반도에서 우선권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삼국 간섭에 의해서 요동반도를 돌려주고 물러나지만,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을 모두 상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요동반도를 돌려주고 물러나게 되지만, 때마침 영국이 계속 남하고 있던 러시아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본이 삼국 간섭의 수모를 갚고 동북아시아에서 우선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그 이해가 일치하면서 영국과 일본이 1902년도에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영국이 도와주겠다는 제1차 영일동맹을 1902년도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영국의 힘에 의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이 러일 전쟁은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전쟁에서 유대인 세력이 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꽤 흥미로운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러일 전쟁 편을 저스티스 채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밀어내고 조선에서의 우위도 확실히 쟁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일 전쟁 중에 체결한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여기다 써볼까요?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일본이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일본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914년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서구 열강의 관심이 유럽에 집중되자 이를 재빨리 간파한 일본은 독일의 중국에 대한 이권을 빼앗기 위해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일본은 칭다오의 독일 요새를 공격한 후에 대총통 위안스카이에게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동반도에서의 각종 이권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권리 등을 일본에게 넘기라는 21개조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는데요. 이후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군은 파리에 모여서 강화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5대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회의를 통해서 독일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권을 승계하게 되면서, 아울러 적도 이북에 있었던 독일령 섬들도 획득하게 됩니다. 비록 1921년도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산동반도를 중국에게 반환해야 했지만, 어쨌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만큼은 서구 열강들과 비등하게 겨룰 수 있다는 능력이 확인된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유럽이 재건되면서 전쟁 특수가 사라진 일본이 경기 침체, 즉 불황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전쟁의 호경기를 등에 업고 올랐던 물가는 떨어질 줄 몰랐고, 1923년에 있었던 간토 대지진, 그리고 1929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을 통해서 일본 역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의 침체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정부로서는 이를 타개할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기는 갈수록 추락하게 되고, 대신에 전쟁만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군부의 인기가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국내 정서 속에서 일본이 드디어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일본으로 도망쳤었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집정으로 만주국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서양 열강이 이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1933년에 일본이 산해관을 점령하고 화북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니까 국제연맹이 만주국 승인을 무효화하는 결의서를 채택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고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37년도에 루거우차오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노구교 사건이죠. 여기는 없네요. 루거우차오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일본이 북경과 천진, 상해와 남경을 차례로 공격하게 되는데 중국이 결코 항복하지 않고 수도를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전쟁은 장기화됩니다. 이에 일본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해서 끝까지 중국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결국 미국이 일본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철강과 석유 수출까지 금지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막고 또 일본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메이지 덴노 이후에 유지해왔던 미국, 영국과의 우호 관계를 폐지해버리고 1940년에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맺으면서 태평양 전쟁을 발생시킨 것이죠. 보니까 중일 전쟁을 설명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루거우차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곧장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 이후에 미국이 일본에게 석유와 철강 등 전직 물자를 수출하지 않게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깨지고 1940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1940년도에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맺으면서 태평양 전쟁을 발생시킨 것인데, 이때 이제 전쟁이 확대되니까, 전선이 확대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서 강제징용과 강제연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선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이때. 그렇지만 전쟁은 결국에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두 방 떨어지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고,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는 메가더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의 군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당시 쇼와덴노를 전범으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오히려 메가더는 덴노를 앞세워서 일본을 간접 통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본의 덴노 제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덴노를 이용해야 일본인을 편하게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않고 전쟁을 포기해야 된다는 내용의 평화헌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자 이에 대해서 위기를 느낀 일본이 일본에서의 정책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고 공산주의자들도 축출하고 군수공장을 다시 가동시킴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대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산주의의 확산, 위험 때문에 일본은 어부지리로 부활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미국의 계획에 따라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세력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남아있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참여했던 여러 나라들과의 화해, 그러니까 새로운 강화 조약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발표되면서 연합군의 군정이 종료된 것이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자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본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세계사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한 가지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 바로 자기가 궁금한 것부터 먼저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은 거의 세계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술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과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편하게, 찾아보기 편하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반드시 그 순서대로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몇만 년 전에 있었던 선사시대에 동물을 사냥하거나 돌도끼를 만들거나 빗살무늬 토기를 만드는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요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가졌던 궁금증이 바로 나는 한국인인데 왜 북한에 가지 못하는 거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우리는 휴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뒤져봤죠. 그랬더니 1950년도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게 된 후에 서로 오갈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소된 것처럼 보였던 궁금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6.25 전쟁은 왜 발생한 거지? 아,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가 돼서 서로 싸운 것이구나. 그럼 왜 남한은 민주주의가 됐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이구나. 그럼 우리는 일본에게 왜 나라를 빼앗긴 거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점점 저를 역사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결국 대학 전공도 역사를 선택하게 만든 것이었죠. 여러분의 궁금증이 꼭 대학 진학에서 역사학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은 여러분들을 아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저를 믿고 꼭 찾아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